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64시죠. 평생을 전통시장에서 반찬가게 하나로 살아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민호가 26에 대기업 엔지니어로 들어갔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이제 내 아들도 사람 구실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37이 되었고 좋은 인연을 만났다며 집에 데려왔어요. 조미란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조미란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단정하고 교양 있어 보였거든요. 말씨도 곱고 인사도 깍듯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경제학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저보다 훨씬 교육받은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게다가 맞벌이라니 경제적으로도 든든할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 자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미란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1억 정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도움 주시기로 하셨어요. 1억이라는 돈이 제게는 엄청난 액수였어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몇십만 원 버는 게 고작인데 그들은 1억을 그냥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미란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끝을 흐리거나 주제를 돌렸거든요. 회사 이름을 물어보면 아, 글쎄요 하면서 애매하게 웃었고 대학교 얘기도 그냥 유명한 대학이에요 정도로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겸손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랑하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 여겼죠. 어리석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민호가 검소하게 하자고 해서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미란 쪽 하객들도 많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여동생, 몇몇 친척들 뿐이었죠. 신혼집은 민호가 마련한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번 돈을 모아뒀던 걸로 계약금을 보탰어요. 미라는 정말 감사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민호 오빠도 잘 챙기고 어머니께도 효도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혼자 고생하며 아들을 키운 보람을 느꼈거든요. 이제 민호도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회사에 나가고 미란도 직장에 다닌다고 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걸면 둘 다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냈죠.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부부가 각자 일하며 바쁘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거든요. 오히려 부지런하다며 대견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은 계속 느껴졌어요. 미란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어색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톤이었죠. 그리고 민호와 통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억양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어서 야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경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회사라기보다는 집 안 같은 소리였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처음엔 제가 신경과민인가 싶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미란이 받더라고요. 미란아. 민호 어디 갔니? 아, 민호 오빠는 출장 갔어요. 3일 후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전화하셨다면서요. 미란이 전해줬어요. 응, 그런데 너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니? 출장요? 저 내일도 회사 정상 출근인데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미란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잃었습니다.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미란이 정말 직장에 다니는 게 맞나?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작은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죠. 그때만 해도 이런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로 번질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맛있는 나물을 많이 샀거든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민호 부부에게 좀 갖다 주려고 했죠. 맞벌이 하느라 바쁠 텐데 반찬이라도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 해도 직장 다니면서 매일 차리기엔 힘들잖아요. 시어머니로서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큰 봉지에 반찬을 담아서 갔어요. 둘 다 회사에 갔을 시간이라 생각했거든요. 열쇠는 미리 받아뒀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있나?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어요. 요즘 TV 소리가 워낙 실감나잖아요. 그런데 계속 들어보니까 진짜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 순간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싹 사라진 거예요. 뭔가 이상했죠. 한참 후에 미란이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금세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반찬 좀 갖다 주려고. 그런데 집에 사람들 있니? 아, 네. 부모님이랑 동생이 놀러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사돈 부부와 여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제가 방해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반찬 좀 갖다 드리려고 왔어요. 사돈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괜히 수고하셨네요. 우리 미란이가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거실에 이불과 베개가 널려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여기서 자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미란의 여동생을 보니 더 이상했어요.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있는 거예요. 마치 원래 여기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미란아, 오늘은 회사 안 가니? 제가 물어보니 미란이 대답했어요. 일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죠? 민호한테는 얘기했나? 갑자기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민호 오빠 월급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생활비도 좀 보내주시거든요. 사돈 부부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뭔가 말이 안 맞는 기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더 캐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오려는데 미란의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내일 대학교 등록금 입금해야 하는데. 알았어. 걱정 말고. 그 대화를 들으며 더 이상해졌어요. 동생 등록금까지 미란이 내는 거예요? 그럼 미란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뜻인가? 처음에 1억 준비했다던 말은 뭐였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미란이 회사를 그만뒀다면서 왜 민호한테 말을 안 했을까? 그리고 동생이 왜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거지? 저녁에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미란이 회사 그만뒀다는데 너는 알고 있었니? 네. 무슨 소리예요? 미란이는 매일 회사 간다고 나가는데요. 오늘 집에 가보니까 일 그만뒀다고 하더라. 민호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늦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미란이가 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대요. 저한테 말 안 하고요. 뭐, 그럼 지금까지 어디 갔다고 한 거니? 카페에 가서 시간 보냈다고 해요. 말하면 저한테 부담 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 달 동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남편한테요. 그리고 동생도 한두 달째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뭐라고? 왜? 기숙사비가 부담된다고 해서요. 미란이가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민호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편이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호야, 이건 좀 이상하다. 부부가 서로 이런 중요한 걸 숨기면 안 되지 않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미란이랑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결혼 초기에 좋은 인상이 서서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미란이 왜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 걸까? 단순히 남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숨기려고 한 걸까? 그런 의심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걱정됐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시장에 나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반찬 맛이 어떻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때는 아직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미란과 얘기해 본다고 했는데 말이죠. 저는 기다리기가 답답해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미란이랑 얘기해 봤니? 어머니, 집에 가서 직접 얘기하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게 느껴졌죠. 다음 날 저녁, 민호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깨도 축 처져 있었고요.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도 긴장됐어요. 민호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미란이가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어요. 뭐라고? 언제부턴가 제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확인해 왔어요. 하루에 수백 번씩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수백 번이라니, 그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처음엔 불안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결혼 초라 적응하기 힘들다고. 저도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나가도 물어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시간 재고,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곳에 있으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설명하면 이해한다고 하지만 다음날 또 똑같아요. 이제는 습관이 됐다고 해요. 민호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상인가요?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니. 그동안 왜 말 안 했냐고 묻고 싶었지만 민호 표정을 보니 그것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민호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동료들이랑 회식하는 것도 못하게 해요. 여자 동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들끼리 술 먹는 것도 싫어해요. 왜? 저를 믿을 수 없다고 해요.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게 사랑인가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시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해요. 특히 미혼 친구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저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게 제 잘못인가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민호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야. 그런데 미란이는 다른 부부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해요. 자기만 유독 까다로운 게 아니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거짓말이다. 부부가 서로 감시하며 사는 게 정상이겠니?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미란이가 자기 과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친구 얘기도 안 하고 예전 직장 얘기도 안 하고 마치 결혼 전 인생이 없었던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미라는 정말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혹시 물어본 적 있니? 물어보면 별로 할 얘기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나요? 34까지 살아온 인생에 할 얘기가 없다니. 민호가 계속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미란이 부모님도 이상해요. 저희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요. 결혼식 때 빼고는 안부 인사도 안 하고. 그래. 네. 보통 사돈끼리는 명절 인사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미란이 부모님은 연락이 아예 없어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혹시 미란이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평소엔 정말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건 뭔가 계산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도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거였거든요.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자.
그리고 혹시 더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 그날 민호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아들이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게 단순한 불안감이나 애정 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던 거예요. 정말 모든 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장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생선가게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야, 내 며느리가 어디 대학 나왔다고 했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경제학과요. 왜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 학교 출신인데 거기 경제학과가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확실하다고 하더라. 그 학교는 원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 경제학과 같은 건 없다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미란이 다른 학교 얘기를 한 건가? 하지만 분명히 그 학교라고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요즘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학과 정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찾아보니 정말 경제학과가 없었어요. 공대 위주의 학교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란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대학교 이름을 아예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없는 학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미란이 대학교 졸업장 봤니? 졸업장이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아니요, 본 적 없어요. 굳이 볼 필요 있나요? 제가 생선가게에서 들은 얘기를 했어요. 민호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럼 한번 물어봐. 자연스럽게. 다음날 민호가 미란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미란이 당황하며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 그게 사실은 경영학과예요. 처음에는 경제학과라고 하지 않았어? 비슷한 거니까 헷갈렸나 봐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 학교에는 경영학과도 없었거든요. 민호가 다시 추궁하자 미란이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 지방에 있는 전문대예요. 그런데 괜히 무시당할까봐 그렇게 말했어요. 민호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학력을 속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호야, 학교가 어디든 상관없어.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게 문제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만이 아닐 거야. 다른 것도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미란이 대기업에 다닌다던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학력을 거짓으로 말한 사람이 직장은 진짜로 말했을까요? 며칠 후 민호가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어머니, 미란이가 다녔다던 회사도 거짓말이었어요. 뭐라고? 그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조미란이라는 사람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화가 났어요. 학력도 거짓말, 경력도 거짓말이라니. 대체 뭐가 진실인 건가요? 그럼 미란이는 뭐라고 하던? 아르바이트만 했다고 해요. 정식 직장은 없었대요. 그런데 왜 대기업 다닌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열등감 때문이라고 해요. 저보다 못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저는 점점 미란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됐어요. 열등감이면 진실을 말하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왜 거짓말로 포장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더 문제는 민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1억 준비했다던 것도 거짓말이에요. 뭐? 미란이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혼 준비금 1억이라는 말을 믿고 제가 시장에서 모은 돈까지 보탰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그럼 신혼집 자금은 어떻게 한 거니? 다 제 돈이에요. 제가 대출받고 어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계약금 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민호야, 이건 사기잖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결혼 초기에 느꼈던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졌거든요. 제가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니. 다음날 시장에 나갔는데도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미란이 왜 이런 거짓말들을 했을까? 단순히 열등감 때문일까? 생선가게 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말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학력부터 경력까지 다 거짓말쟁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반찬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 스펙 부풀리는 거. 그래요? 응, 내 조카도 비슷한 일 있었어. 처음에는 학교, 직장 다 좋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헤어졌지.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어떻게 잘 되겠어? 그 말을 들으니 더 불안해졌어요. 우리 민호도 그렇게 될까 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미란이랑 진지하게 대화해 봐야겠어. 어떤 대화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된다고. 알겠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짓말들이 단순한 실수나 열등감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랬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란의 거짓말이 밝혀진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호가 또 집에 왔는데 이번엔 얼굴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미란이가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겠다고 해요. 처음엔 좋은 소식인 줄 알았어요. 뭔가 일을 해보겠다는 거니까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 그럼 좋은 일이네. 그런데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요. 얼마나? 1억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또 1억이라니. 결혼할 때도 1억 준비했다고 거짓말했는데 이번에도 1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저한테 빌려달라고 해요. 뭐라고? 너한테서?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부모님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벌써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란이 부모님은 결혼할 때부터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결국 안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본인 적금을 깨겠다고 했어요. 그래. 네, 그런데 그것도 며칠 안 가서 말이 바뀌었어요. 적금을 깨면 이자 손해가 너무 크다고. 점점 미란의 패턴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계획을 말하다가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민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거였죠.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제가 그럼 창업은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미란이는 뭐래?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고 해요.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된다고.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장사예요? 급하게 서두르라고 하는 건 보통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민호야, 사업 계획서 같은 건 봤니? 그게 없어요. 뭐,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계획서가 없어? 미란이가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 봤다고 해요. 복잡하게 쓸 필요 없다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아무리 작은 장사를 해도 계획은 세우는 건데 1억을 투자하면서 계획서도 없다니. 그리고 어머니, 더 이상한 건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임대차 계약서도 안 보여줘요. 뭐라고? 자리를 받았다고 하면서 계약서는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호야, 이거 뭔가 이상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란이가 계속 조르니까. 조른다고? 매일 언제 돈을 빌려줄 거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망설이면 믿지 못한다고 화내고. 이건 완전히 협박이잖아요. 부부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빌려주기로 했니? 일단 한 달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그 사이에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자고. 미란이는 뭐라고 하던 화내면서 나갔어요. 나중에 엎어지면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창업이 아니라 사기예요. 아니면 도박이거나. 일주일 후에 민호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이가 돈을 가져갔어요. 뭐라고? 제 통장에서 1억을 인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남편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쓰는 번호라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호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래? 이제 엎으면 돈이 2배로 든다고 해요. 임대료도 냈고 시설비도 냈다고. 증빙 서류는 보여달라고 하면 의심한다고 화내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요. 남편 돈을 훔쳐서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하다니. 민호야, 이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부부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요. 부부라고 해서 남의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나? 그때부터 저는 미란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통장부터 받고, 그리고 더 이상 돈 못 만지게 해. 그런데 미란이가 화낼 텐데요. 화내든 말든 상관없어. 이건 도둑질이야.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아들이 사기꾼한테 속아서 1억을 날렸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었어요. 미란이 이런 식으로 한번 성공했으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을 요구할 게 뻔했거든요. 정말로 그랬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억을 가져간 후 미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호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오빠는 저를 믿지 못해요. 사업이 잘 되면 갚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정말 되고 있는 거야? 증거를 보여달라고. 의심만 하지 말고 기다려봐요.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필라테스 학원이 어디에 생겼는지, 언제 문을 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민호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미란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라서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럼 언제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이런 식으로 또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민호가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 해요. 갑자기 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미란이가 도대체 1억으로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거짓말만 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런데 미란이가 이혼은 안 된다고 해요. 재산 분할 때문에. 재산 분할? 자기가 1억을 투자했으니까 그것도 공동 재산이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남편 돈을 훔쳐서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게 하고는 이제 그것까지 재산이라고 주장하다니.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변호사를 만나봤어요. 민호가 상담받은 내용을 들려줬어요. 변호사 말로는 미란이 주장이 아예 틀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공동으로 투자한 걸로 볼 수도 있다고 해요. 말도 안 돼. 민호 혼자 번 돈인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결혼 후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었어요. 사기당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결국 재판을 하게 됐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미란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사업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투자 행위로 봐야 합니다. 동의한 적 없습니다. 민호가 반박했지만 미란 측에서는 계속 우겼어요. 부부간에 구두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원고도 사업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방이 계속됐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도 열심히 반박했어요. 피고는 사전 동의 없이 원고 명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부부간에는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미란이 정말 뻔뻔했어요.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사업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반대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언제 상세히 설명했어요? 계획서 하나 제대로 보여준 적 없잖아요.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판사도 난처해 하는 것 같았어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원고는 피고의 사업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계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 없습니다. 피고는 사업자금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때 미란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지금은 정리 중입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미라는 제대로 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임대차 계약서라며 가져온 건 있었지만 날짜나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지적했어요. 이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돈을 인출한 날짜보다 늦습니다. 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매번 법정에 가서 지켜봤는데 정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판사도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게 보였어요. 차용증 하나 없이 돈을 빌려준 민호도 잘못이었지만 그렇다고 미란의 행동이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감정이나 추측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답답했어요. 뻔히 사기인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니.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었거든요. 미란의 부모님도 가끔 법정에 나왔는데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창피한 줄은 아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민호는 지쳐갔어요. 회사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워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왜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을 때 판결 내용을 들으며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한다. 결국 미란이 가져간 1억 중 5천만 원만 돌려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미란 몫이라는 거였어요. 창업 자금의 경우 부부 공동 투자로 인정하여 손실 또한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 몰래 돈을 가져다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하고는 그 손실까지 반반씩 나눠지라는 거잖아요.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변호사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증거가 부족했어요. 차용증이나 명확한 합의서가 없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항소할 수 있어요. 2주 안에 항소장을 내면 됩니다. 변호사는 항소를 권했어요. 1심에서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면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2심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미란 씨가 제출한 증빙 서류들의 허점을 더 자세히 파고들 수 있거든요. 민호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네, 항소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민호 회사에서 갑자기 긴급 프로젝트가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한 달 정도 거의 회사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항소는 해야지. 네, 변호사님께 맡겨두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변호사가 항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연락이 안 됐거든요. 민호가 회사 일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항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2주라는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나요?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큰일 났어. 항소 기간이 지났대. 뭐라고요? 민호가 급하게 집에 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요.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변호사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 관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더 이상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였나요?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아니야, 변호사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법적으로는 끝난 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호가 울었어요. 37된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 결혼도 잘못했고, 돈도 빼앗기고, 재판도 져버리고,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호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요? 일단 미란이랑 완전히 정리하고 너는 내 인생을 다시 찾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변호사한테도 화가 났고 미란이한테도 화가 났고 이런 억울한 세상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라고요?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실수라고 하세요? 변호사가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비라도 돌려주세요. 그 부분은 규정상 어렵습니다. 결국 변호사비까지 날린 셈이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민호는 그 후로 며칠 동안 회사도 제대로 못 갔어요.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단 미란이랑 완전히 헤어져야지. 그런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요? 판결대로 할 수밖에 없어. 억울하지만 결국 미란은 5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민호가 계속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미란이 짐을 빼던 날 저도 가서 봤어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미란아, 너는 정말. 하지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미란이 나간 후에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죠? 바보가 아니라 착했던 거야.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날 밤 민호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에는 증거를 남겨야겠어요. 차용증도 쓰고 계약서도 제대로 확인하고. 그래, 그게 맞아. 그리고 변호사도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어요. 저는 아들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좀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상처는 컸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아까웠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몇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라도 정리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오래 끌었으면 더 큰 피해를 봤을지도 모르니까요.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거든요.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겪은 일을 조금씩 털어놓으니까 권사님도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순자 집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권사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순자 집사님, 잠깐만요. 네. 혹시 사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왜 사돈 얘기를 하시나 싶었지만 대답해 드렸어요. 조씨 집안이에요. 조씨, 혹시 아버님 성함이 조만석 씨인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맞거든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권사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집사님, 우리 좀 조용한 데서 얘기해요. 근처 카페로 가서 앉았어요.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아는 조만석 씨가 맞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문제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조만석 씨한테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피해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돌려받지 못했어요. 몇 천만 원인가 했을 거예요. 언제 일이에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때 조만석 씨 큰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큰딸이면 미란이 언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못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업 같은 건 아예 없었대요. 권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요? 네, 조만석 씨 집안은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리는 걸로 유명했어요. 항상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저는 점점 무서워졌어요. 그럼 미란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패턴이었다는 뜻인가요? 혹시 그 큰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인 조만석 씨 부인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요? 돈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아예 잠수 타버린대요. 연락도 안 되고 이사도 가버리고 그 말을 들으니 미란이 부모님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관심이 없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집사님, 혹시 제가 아는 집안이 맞는지 좀 더 확인해 봐도 될까요? 어떻게요? 제가 그 피해 보신 집사님 연락처를 알아볼게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틀 후에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 집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소름 끼쳤어요. 조만석 씨는 정말 말을 잘해요. 처음에는 절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네,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나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핑계만 대고. 미란이도 그랬어요. 아, 미란이요?
그 집 막내딸이죠. 네, 제 며느리였어요. 아이고, 그럼 집사님도 당하신 거네요. 그분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란이는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거짓말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짓말이요? 성적이나 친구들 얘기 같은 거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다른 학교 다닌다고 속이기도 했대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미란이 거짓말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딸도 비슷해요. 결혼할 때 신랑 집에 학력이나 집안 사정을 속이고 결혼했대요. 정말요? 네, 나중에 다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됐어요. 결국 이혼했고요. 이제 미란이 행동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족 전체가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였어요. 집사님, 조심하세요. 그 집안은 한번 엮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이미 끝났어요. 이혼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더 오래 끌었으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한 일의 진실을 알게 돼서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무서워졌어요. 민호에게 이 얘기를 해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결국 말해줬어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정말이요? 응,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같아. 민호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이런 가족사를 미리 알았으면. 누가 알았겠니?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걸. 그날 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남을 속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민호가 그런 사람들한테 당했다는 게 정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민호는 혼자서 아파트 정리를 시작했어요. 미란이 가져가지 않은 물건들과 함께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거였죠. 저도 가서 도와줬어요. 아들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어머니,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가 서랍에서 꺼낸 건 결혼식 사진들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버려도 돼.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민호는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냥 상자에 넣어서 보관할까요? 내 맘대로 해.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미란이 남긴 물건들, 그리고 민호가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민호가 꺼낸 건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 송금 증빙 서류, 미란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출력물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재판 준비하면서 모은 자료들이에요.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자세하게 정리해뒀더라고요. 미란이 돈을 가져간 날짜부터 시작해서 필라테스 학원 관련 대화 내용까지 이렇게 꼼꼼히 해뒀는데 왜 재판에서 졌을까? 증거는 충분했는데 변호사가 제대로 못했나 봐요. 그때 저는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니. 민호야, 이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미 판결이 확정됐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민호가 또 다른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미란이 쓰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하죠? 미란이한테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해. 하지만 미란은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아예 번호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란이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버려.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것들이 나왔어요. 미란이 숨겨뒀던 것 같은 서류들이었죠. 이게 뭐지? 민호가 꺼낸 건 신용카드 고지서들이었어요. 그런데 민호 이름으로 된 카드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카드 만든 적 없는데요. 고지서를 보니까 사용 내역이 어마어마했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미란이가 내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었나 봐. 그럼 이 빚은 누가 갚아야 해요? 제가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민호 명의로 된 카드들이었고 연체된 금액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호야, 이것도 사기야. 신고해야 해. 하지만 카드 회사에서는 본인 명의로 됐으니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대리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명의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이런 것까지 민호가 떠안아야 한다니.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이런 일까지 할 줄은.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미란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우리를 속였는지 알겠더라고요. 민호야, 일단 카드 사용 정지시키고 경찰서에 신고하자. 신고해도 소용있을까요? 해봐야 알지.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지만 경찰도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부부간의 일이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빚은 어떻게 해요? 카드 회사와 협상해 보세요. 결국 민호는 2천만 원의 카드빚까지 혼자 떠안게 됐어요. 이혼으로 5천만 원을 잃고 여기에 카드빚까지. 어머니,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아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정리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지켜야 해. 사람 믿는 것도 좋지만 증거는 따로 챙겨야 산다.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제 끝났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결심이 느껴졌어요. 많이 상처받았지만 그만큼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번 일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뭘 당연한 거지. 앞으로는 어머니 걱정 안 시키고 잘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조금 놓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았거든요. 물론 상처는 컸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미란이라는 사기꾼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카드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회사 일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너무 걱정이 많아서 일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오늘도 평소처럼 시장에 나와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생선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요? 응, 예전엔 늘 걱정이 많아 보였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우리 민호가 어떻게 될까? 그 사기꾼 미란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이제 좀 정리됐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민호 씨가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맞아요. 민호는 아직 38이니까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잠깐 쉬는데 한 젊은 여자가 반찬을 사러 왔어요. 신혼부부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이 나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시금치 나물이야. 삶아서 양념하면 돼.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요리를 잘 못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전 미란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저렇게 순진해 보였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며느리가 미란 같지는 않을 테니까요. 천천히 배우면 돼.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러. 네, 감사해요. 그 여자가 가고 나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믿음은 시작이고 확인은 의무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요. 민호한테도 계속 말해줬어요.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걸 믿지는 마라. 네, 알겠어요. 학력이면 학력, 경력이면 경력, 직접 확인해보고. 네, 어머니. 그리고 돈 문제는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차용증이든 계약서든 반드시 써. 민호도 이제는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한번 크게 당해봤으니까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 권사님이 마침 나오시더라고요. 순자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이제 좀 나아졌어요. 민호 씨는 어때요?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정리되어서 다행이에요.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더 늦었으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집사님, 이번 일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요즘은 매일 안부를 확인해요. 민호야, 오늘 하루 어땠니? 좋았어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그래, 잘 됐네. 네,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민호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온 게 느껴져서 기뻤어요. 어머니, 다음 주말에 집에 갈게요. 응,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는데 왠지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계약이라는 걸.